찌는 듯한 오후의 햇살이 먼지 자욱한 훈련장을 내리쬐고 있었다. 공기는 건조한 흙먼지와 화약 냄새, 그리고 격렬한 훈련으로 인한 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유 대위는 새로 부임한 중대의 훈련을 감독하기 위해 감시탑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복잡한 시가지 전투 훈련에 몰두하고 있는 중대원들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훈련장 전체를 압도하는 듯했다. 강지유 대위는 이 거친 전투 중대에 부임한 지 이제 막 3주가 지난 신임 중대장이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여성이라는 꼬리표는 종종 그녀의 능력보다 먼저 평가되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필요하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녀의 명령은 언제나 명확하고 간결했으며 그녀의 전술적 판단은 날카로웠다. 처음에는 여성 지휘관의 등장에 노골적인 의구심을 드러냈던 베테랑 부사관들조차 그녀의 비범한 통찰력과 냉철한 결단력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오늘의 훈련은 중대의 협응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고강도 시나리오였다. 1소대가 적진의 핵심 건물을 확보하는 동안 2소대는 측면에서 엄호 사격을 제공하며 가상의 적 역습을 격퇴해야 했다. 모든 것이 분초를 다투는 완벽한 조율을 요구했다. 지유는 1소대가 건물 외벽에 접근하는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전문가들답게 유연하고 신속했다. 선두에는 최수진 이병이 있었다. 최 이병은 입대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특유의 근성과 빠른 습득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녀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 폭약 설치 지점을 확인하고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다. 알파팀 설치 지점 확보. 기폭 신호 대기.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임무에 대한 집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중대장의 지시를 기다렸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최이병의 낡은 TRM 11K 무전기가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날카로운 소음을 내뱉더니 이내 모든 소리가 끊겨버렸다. 지유가 감시탑에서 보낸 기폭 허가 신호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최이병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다급하게 무전기 채널을 돌려보고 배터리를 확인했지만 기기는 먹통이었다. 몇 초의 지연은 이 시나리오에서 치명적인 실패를 의미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순간 훈련장 입구에서부터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왔다. 차량은 훈련 중인 1소대 바로 옆에 급정거하며 자욱한 흙먼지를 일으켰다. 대대장 박만식 중령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배를 내밀며 불쾌한 표정으로 주변을 훑어보았다. 그의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술기운인지 더위 때문인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박중령의 시선은 즉시 진입이 지연되고 있는 1소대의 혼란을 포착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문제의 본질보다는 비난할 대상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전기를 두드리며 상황을 타개하려 애쓰는 최이병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육중한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훈련장의 정적을 깼다. 그는 상황을 묻는 대신 최이병의 헬멧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 쳤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소꿉 장난하나 박 중령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이병은 화들짝 놀라 움찔하며 경례를 붙이려 애썼다. 그녀는 당황하여 목소리를 겨우 쥐어짰다. 대대대장님, 무전기가 갑자기 작동을. 그녀의 설명은
박중령의 더 큰 고함에 묻혀버렸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의 모든 병사들을 훑어보며 비열한 조소를 터뜨렸다. 이래서 계집들은 군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한심한 꼴 좀 보라고.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최이병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그의 고질적인 혐오감이 가득 담긴 말을 내뱉었다. 여자는 그냥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할 것이지 무슨 낯짝으로 신성한 전쟁터에 기어 나와서 아까운 군량미나 축내고 있어.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차별이 담겨 있었다. 순간 훈련장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이소대의 어무 사격 소리도 지휘관들의 외침도 모두 사라졌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박만식 중령의 추악한 얼굴과 굴욕감과 분노로 새하얗게 질린 채 미세하게 떨고 있는 최이병에게로 향했다. 몇몇 남군들은 당혹감과 부끄러움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들은 지휘관의 부당함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감히 나설 용기는 없었다. 상황 보고 그 살얼음판 같은 긴장을 깨고 침착하고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감시탑에서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게 강지유 대위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방탄 헬멧 아래의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확히 분노로 날뛰는 박만식 중령과 겁에 질린 최이병 사이에 섰다. 그녀의 존재감은 조용했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압력을 발산했다. 강대위, 박중령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다. 자네 중대 여군들 관리하는 게 꽤나 힘들어 보이는군. 기강이 아주 엉망이야. 그는 지유의 반응을 떠보려는 듯 도발적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지유는 그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녀는 박중령에게 예를 갖추어 경례를 하면서도 시선은 최이병에게 고정한 채였다. 최이병. 현재 상황 및 장비 상태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보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으며 그 안에는 부하를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이병은 중대장의 침착함에 힘을 얻어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병 최수진 14시 30분 A 지점 진입로 확보 후 기폭 신호 대기 중 TRM 11K 무전기 수신 불량으로 신호 수신에 실패했습니다. 즉각 예비 수신호 절차로 전환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는 명료했다. 그녀는 박만식 중령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대대장님, 보고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육군 전투 교범 3, 11조 2항의 의거 작전 평가는 병사의 절차 숙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며 예측 불가능한 장비 결함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최이병은 수신 불량 시 즉각 수신호 절차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자 모범적인 대응입니다. 문제는 병사의 자질이 아니라 저희 중대가 금분기 3차례에 걸쳐 교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은 노후화된 장비에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박중령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시선을 단 한순간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객관적인 사실과 명확한 규정만을 명시했을 뿐이다. 박만식 중령의 얼굴이 검붉은 색을 넘어 자줏빛으로 변했다. 그는 지금 중대원 전체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계집이라고 공개적으로 멸시했던 여성 대위에게 절차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반박당한 것이었다. 그의 권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분노로 입술을 떨며 무언가 고함을 지르려 했지만 지우의 반박은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규정을 들먹이는 부하에게 함부로 징계를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겨우 말을 뱉어냈다. 이게 감히 상급자에 대한 태도가. 하지만 그의 말은 힘을 잃고 공중에서 흩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다가는 자신의 추태만 더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일 똑똑히 기억해두겠네, 강대위. 자네의 그 오만함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이 말을 비겁한 협박처럼 남기고 거칠게 몸을 돌려 자신의 차로 향했다. 문을 부서져라 닫는 소리가 울렸고 지휘 차량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분노에 찬 먼지구름을 남기며 훈련장을 빠져나갔다. 박중령의 비대한 몸이 차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훈련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몇 분 전의 절망적인 침묵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 지우는 여전히 굳어있는 최이병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떨고 있는 병사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괜찮다, 최이병. 자네는 규정대로 잘했어. 그게 군인이다.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최이병의 귓가에 분명하게 밝혔다. 지우는 최이병의 헬멧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지금 즉시 김 하사에게 가서 예비 장비 수령해 그리고 훈련에 복귀한다. 우린 아직 끝내야 할 임무가 남아 있으니까. 최이병은 눈에 고였던 눈물을 재빨리 닦아내고 목이 메인 소리로 외쳤다. 예, 알겠습니다. 충성. 그녀는 예비 장비를 받기 위해 막사로 힘차게 달려갔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병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우는 훈련 재개를 명령했다.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결의와 자신들의 중대장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소대의 박하사는 지우를 향해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미세한 경의를 표했다. 지우는 감시탑으로 다시 올라가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박만식 중령의 부패는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듯했다. 그녀는 박중령이 내뱉은 노후화된 장비라는 말에 대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모욕당한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이 건드려진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낡은 장비들은 단순한 보급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박중령의 비리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등에 거대한 표적을 스스로 그린 셈이었다. 하지만 강지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불타올랐다.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박만식 중령의 치졸하고 노골적인 보복이 시작되었다. 강지우 대위의 삼중대는 대대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하며 동시에 가장 불필요한 작업에 최우선으로 투입되었다. 새벽 4시에 시작된 완전 군장 구복 코스는 2배로 늘어났고 탄약고 경계 근무는 3중대가 독점했으며 심지어 장마철을 대비한 배수로 정비 작업까지 그들의 몫이 되었다. 병사들의 피로가 극에 달했지만 불평 한마디 제대로 터뜨릴 수 없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괴롭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비 보급에서 발생했다. 박중령의 조롱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바로 그 노후화된 장비 문제가 이제 3중대 전체의 목을 조여왔다. 다른 중대에는 신형 방탄 헬멧이 지급되는 와중에 3중대는 낡고 무거운 구형 헬멧을 그대로 사용해야 했다. 훈련용 공포탄 지급은 절반으로 줄었고 야간 투시경 같은 핵심 장비들은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회수되기 일쑤였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인 보복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박중령은 훈련 성과를 저조하게 만들어 그녀의 지휘 능력에 흠집을 내고 나아가 병사들의 불만을 중대장인 그녀에게 돌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삼중대를 고립시키고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병사들은 지쳐갔고 몇몇은 노골적인 차별 대우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유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병사들을 다독이며 훈련 강도를 조절하는 한편 이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직감은 어제 박중령이 보였던 과민한 반응이 단순한 모욕감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노후화된 장비라는 단어는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지우는 이것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더 크고 구조적인 비리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중대에 보급되는 물자 목록과 대대 전체의 보급 장부를 대조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답은 분명 그곳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곧장 대대 군수과로 향했다. 군수과 창고를 지키고 있는 것은 김용태 상사였다. 그는 이 부대에서만 15년을 복무한 베테랑 부사관으로 대대의 모든 물자가 그의 손을 거쳐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는 깐깐하고 무뚝뚝하기로 유명했으며 특히나 원칙을 들먹이며 서류 작업을 귀찮게 하는 초급 장교들을 경멸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낡은 서류철을 뒤적이며 지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김 상사님, 지우가 정중하게 경례를 붙이며 말했다. 삼중대장 강지우 대위입니다. 이번 분기 삼중대에 배정된 보급물자 원장과 수령 확인서를 대조해 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김 상사는 그제야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새로 부임한 여성 중대장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과 귀찮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어제 훈련장에서 있었던 소동을 이미 전해 들었을 터였다. 강 대위님, 그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지금 군수과가 얼마나 바쁜지 안 보이십니까? 장부 대조는 정기 감사 때나 하는 겁니다. 중대장이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는 지우를 그저 이상주의에 빠진 현실 물정 모르는 신참 장교로 취급했다. 박중령에게 밉보인 중대장이니 적당히 무시하고 돌려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 상사의 책상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김 상사의 눈을 마주했다. 규정상 중대장은 소속 부대의 보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김 상사님,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제 부하들의 안전과 전투력에 직결된 핵심 임무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정리한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이것은 지난 3주간 삼중대가 수령한 물자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제 자로 확인한 실제 재고 현황입니다. 서류에는 날짜별로 요청 항목, 승인 항목, 그리고 실제 수령 항목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2주 전 통신 장비, 정비 부품 20세트를 요청했지만 실제 수령은 5세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대 일지에는 20세트 모두 3중대에 지급 완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이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 상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온 장교를 본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중대장들은 그저 불평을 하거나 구두로 추가 보급을 요청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재고의 불일치를 정확하게 짚어내며 증거를 들이미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지유의 서류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적당히 넘어갈 생각 따위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김 상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서류철을 뒤적이는 척했다. 그거야. 뭐 행정착오일 수도 있고 다른 급한 중대에 먼저 전용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퉁명스러움 대신 어색한 변명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우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중요한 신호였다. 김 상사는 무언가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지우는 그를 더 압박했다. 행정착오라고 하기에는 불일치 않은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김 상사님,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 부품, 심지어 전투 식량까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삼중대의 보급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빼돌린다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김 상사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이 젊은 여성 대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상사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고 안쪽을 향해 걸어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즘 젊은 장교들은 너무 빡빡해서 탈이야. 세상 물정을 몰라. 융통성이라는 게 없지. 그는 가장 안쪽 먼지가 뽀얗게 쌓인 캐비닛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난 몇 년간 아무도 들춰보지 않은 듯한 과거의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그는 삐걱거리는 철제 캐비닛을 열고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는 장부를 지우 앞에 책상에 툭 던져 놓았다. 이건 작년도 수기 장부요. 전산화되기 전의 기록이지. 전산 시스템이라는 게 가끔 데이터를 날려먹기도 하거든. 그의 말은 여전히 불친절했지만 그 행동은 명백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전산 기록이 아닌 조작되기 이전의 원본 기록을 그녀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그는 지우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잠깐 커피나 한잔하고 와야겠군. 목이 타서. 김 상사는 일부러 천천히 걸어 사무실을 나갔다. 지우는 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장부를 펼쳤다. 낡은 종이에는 김 상사의 정갈한 필체로 입출고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현재의 전산 기록과 이수기 장부를 빠르게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는 거대한 비리의 흔적을 발견했다. 장부에는 특별훈련용 물자 또는 긴급 정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양의 고가 장비들이 반출된 기록이 있었다. 신형 타이어 수백 개, 최고급 합성 엔진오일 수십 드럼, 심지어 최신형 저격 조준경까지. 하지만 지우는 지난 1년간 대대급에서 그런 특별 훈련이 실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이 모든 물자의 최종 승인란에 박만식 중령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물자들이 향한 곳은 알파, 물산, 태백, 통상 같은 정체불명의 민간 업체들이었다. 군수 물자가 부대 밖으로, 그것도 민간 업체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나 직무유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횡령이자 군수품 불법 유출이었다. 박만식 중령은 대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군수품을 빼돌려 민간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비리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삼중대에 대한 보복은 자신들의 비리가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박중령의 발악이었던 것이다. 노후화된 장비를 지급한 것은 신형 장비를 빼돌린 흔적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최이병의 무전기 역시 그 비리의 희생양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때 김 상사가 기침 소리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지우가 굳은 표정으로 장부를 덮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오갔다. 김 상사는 장부를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으며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봤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강대위님, 여긴 먼지가 많아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김 상사에게 경례를 붙였다.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상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변함없이 침착했다. 김 상사는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손을 까딱였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지우는 군수과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가야 할 길은 명확해졌다. 김용태 상사. 그는 방관자인가 혹은 공범인가? 그가 장부를 보여준 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인가? 아니면 박만식 중령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계략인가? 지우는 아직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 싸울 수 없었다.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번호를 떠올렸다. 군수가 사무실을 나온 강지유 대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해졌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닌 박만식 중령의 거대한 부패를 증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쥐어져 있었다. 김용태 상사가 보여준 수기 장부의 내용은 그녀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각인되어 있었다. 알파물산, 태백통상, 그 정체불명의 이름들이 맹독처럼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부대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녀는 박중령이 삼중대를 탄압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것은 자신의 비리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기제였다. 그녀가 노후화된 장비 문제를 공론화하려 하자 박중령은 그녀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싹부터 자르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진실의 꼬리를 밟고 있는지 실감했다. 박만식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대대 내부는 이미 박중령의 영향력 아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용태 상사의 의도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그가 양심의 가책으로 장부를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은 빠져나가기 위해 지유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섣불리 그를 믿고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다. 그녀에게는 부대 외부의 박중령의 손이 닿지 않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녀는 막사 뒤편의 인적이 드문 통신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보안 회선이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이 전화를 거는 순간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모욕당했던 최이병의 얼굴이 떠올랐고 정당한 보급을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된 부하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다이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났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찰본부 오진혁 소령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지우가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가장 신뢰했던 2년 선배 오진혁 소령이었다. 그는 생도 시절부터 대쪽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원칙과 정의에 대해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인물이었다. 졸업 후 감찰본부로 직행한 그는
수많은 군내 비리를 척결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지우는 그라면 이 사건의 무게를 감당해 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선배 접니다. 강지우.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수화기 너머의 오소령은 잠시 놀란 듯했다. 지우,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나? 그런데 이 보안회서는 어쩐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동시에 날카로운 직업적 경계심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안부 전화를 위해 이 회선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다. 지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선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극비 사항입니다. 제 목숨이 걸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어제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오늘 군수과에서 확인한 수기 장부의 내용까지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것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브리핑했다. 박만식 중령의 이름, 노후화된 장비 문제 보복성 임무, 그리고 알파물산이라는 유령 회사의 이름까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오진혁 소령은 지유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침묵은 생각보다 길었다. 지우는 초조하게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박만식 중령. 그 이름 나도 들어본 적이 있네. 몇 번 민원이 들어왔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됐던 인물이야. 자네가 지금 말한 건 단순한 비리를 넘어서는군. 군수품 횡령이라.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진지했다. 지유야, 자네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판에 뛰어들었는지 알고 있나? 그 수기 장부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박중령이 행정착오였다고 발뺌하거나 김 상사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야. 그놈들을 한 번에 엮어 넣으려면 그 장부가 진짜라는 걸 증명할 실물 증거가 필요해.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유가 물었다. 박중령이 그 유령 회사들과 실제로 접촉하고 물자가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해. 통화 녹음 자금 이체 내역 혹은 불법 반출 현장 사진 같은 것 말일세. 오소령의 말은 냉정했다. 그는 지유에게 위험한 임무를 요구하고 있었다. 지유는 주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하지만 선배, 만약 제가 증거를 확보한다면 그때는 감찰본부가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오, 소령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의심의 여지 없는 스모킹건을 가져와. 그렇다면 내가 감찰본부 전체를 움직여서라도 그놈들 뿌리까지 뽑아버릴 테니. 하지만 명심해. 절대 무리하지 마. 자네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자네는 물론이고 나까지 위험해져. 모든 연락은 이 보안 회선으로만 하게.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무거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적을 상대로 한 첩보전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었다. 그녀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중령과 그의 공범들이 물자를 빼돌린다면 그것은 분명 감시가 소홀한 야간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장소는 부대 후문에 위치한 군수과 창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밤마다 창고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개인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다. 사관생도 시절 야전 훈련 기록용으로 사용하던 고성능 카메라였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삼중대 훈련을 지휘하는 동시에 박중령과 김 상사의 동태를 예의주시했다. 김 상사는 그날 이후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지우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었다. 그 역시
박중령의 압박을 받고 있을 터였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경계 근무가 평소보다 느슨해진 틈을 타 지우는 야간 위장 크림을 바르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군수가 창고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야산의 숲을 속에 몸을 숨겼다. 차가운 빗물이 전투복을 적셨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창고 후문을 향해 있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예상했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나타난 것은 김용태 상사였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누군가에게 손전등으로 짧게 신호를 보냈다. 곧이어 부대 후문 쪽에서 엔진 소리를 죽인 민간 트럭 한 대가 라이트를 끈 채 스르르 다가왔다. 트럭에는 알파 물산이라는 로고가 희미하게 박혀 있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트럭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고 김 상사의 지휘 아래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형 군용 타이어와 정비 부품 상자들이었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카메라에 줌을 당겼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셔터를 눌렀다. 김 상사의 얼굴 트럭에 번호판 물건을 옮기는 남자들의 모습, 그리고 상자에 찍힌 군용 식별 번호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박중령을 올가맬 결정적인 증거가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남자들이 물건을 다 싣고 트럭이 부대를 빠져나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김 상사가 창고 문을 잠그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빗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비에 젖어 덜덜 떨렸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카메라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안전하게 막사로 복귀하자마자 카메라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사진들은 어둡고 흔들렸지만 트럭의 번호판과 알파물산 로고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유는 즉시 보안 회선이 있는 통신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이용해 오진혁 소령에게 사진 파일들을 전송했다. 파일이 전송되는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전송이 완료되고 곧바로 오 소령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증거 확인. 훌륭하다 강대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 트럭 내가 추적해보지. 자네는 계속 박중령을 감시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지우는 통신실을 나오며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는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다. 박만식 중령의 부패 카르텔의 첫 번째 균열을 낸 것이다. 하지만 오 소령의 말처럼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중령은 분명히 자신의 꼬리가 잡혔다는 것을 직감하고 더욱 거칠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김 상사는 그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이 모든 불법 반출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지우는 이제 더 위험한 적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다. 강지우 대위가 야간에 촬영한 사진들을 오진혁 소령에게 전송한 며칠 후 부대 내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만식 중령은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러댔고 그의 불안감은 대대 전체로 전염되었다. 그는 오진혁 소령의 감찰팀이 이미 알파물산 트럭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의심은 이제 강지우 대위 자신을 유일하게 거역했던 그 계집에게로 향해 있었다. 박중령은 강지우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영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군수가 장부를 뒤지고 다니는 것을 넘어 무언가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보복성 작업으로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를 아예 지휘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군복을 벗겨버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바로 무기 및 장비 분실이라는 덫이었다. 그는 즉시 대대 작전과장인 황소령을 불렀다. 황소령은 박중령의 비리에 깊숙이 관여하며 떡고물을 받아먹던 충실한 신복이었다. 박중령은 책상 위의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뒤적이며 말했다. 황소령, 강대위가 너무 날뛰고 있어.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 확실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겠네. 황소령은 즉각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대대장님, 마침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연대장님께서 우리 대대를 순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연대장이 대령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준다면 강지우를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었다. 계속해보게 박중령이 재촉했다. 연대장님을 모시고 불시 무기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특히 삼중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점검 중에 삼중대 무기고에서 K사 고속 유탄기관총의 핵심 부품이나 아니면 야간 투시경 몇 대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소령이 비열하게 웃었다. 박만식 중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계략이었다. 좋아. 연대장님께는 삼중대에서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게. 자네는 오늘 밤 삼중대 무기고에 작업을 좀 해도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박중령은 이미 강지우가 중대장실에서 쫓겨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강지우 대위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중령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더럽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 확신했다. 군수품 보급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자가 이제는 무기고를 노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그녀는 오소령에게 증거를 넘긴 직후부터 삼중대 무기고의 보안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그녀는 단순히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넘어 매일 밤낮으로 봉인 번호가 다른 특수 보안실을 이중으로 부착하고 그 번호를 자신의 개인 수첩과 중대행정반의 공식 일지에 교차, 기록하게 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녀는 지난번 야간 촬영에 사용했던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무기고 출입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환풍구 안쪽에 교묘하게 설치해 두었다. 이 모든 것은 박중령의 함정을 위한 그녀의 역함정이었다. 그날 밤 예상대로 황소령이 어둠을 틈타 삼중대 무기고로 접근했다. 그는 능숙하게 표준 자물쇠를 열었지만 곧바로 드러난 두 번째 특수 보안실을 보고 당황했다. 그는 박중령에게 급히 무전으로 연락했다. 대대장님 강 대위가 이상한 짓을 해놨습니다. 봉인실이 이중으로 붙어 있습니다. 박중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당장 끊어버려. 어차피 내일이면 그녀는 끝장이야. 흔적만 적당히 남겨서 외부 침입처럼 보이게 해. 황소령은 명령에 따라 펜치로 씨를 거칠게 끊어내고 무기고에 침입했다. 그는 선반에 있던 PVS 4K 야간 투시경 3대가 담긴 상자를 통째로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 모든 과정은 환풍구 안쪽의 작은 렌즈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강지우는 다음 날 새벽 출근하자마자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회수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덫에 걸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박만식 중령과 그의 신복이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연대장이 대령이 대대를 방문했다. 박만식 중령은 과장된 충성심을 보이며 이 대령을 수행했다. 대대 현황 보고가 끝난 후 박 중령은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연대장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최근 삼중대의 군기 및 장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연대장님을 모신 김에 삼중대 무기고를 불시 점검하여 실태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대령은 날카로운 눈으로 박중령을 잠시 쳐다보았다. 그는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점검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대대장의 공식적인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좋소, 가봅시다. 이 대령과 박중령 그리고 황소령을 비롯한 대대 참모들이 삼중대 무기고로 향했다. 강지유 대위는 이미 중대원들과 함께 무기고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강 대위 무기고 문 열어 박중령이 위압적으로 명령했다. 그들은 무기고 문 앞에 도착했고 박중령은 마치 처음 본다는 듯이 거칠게 끊어진 보안실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이게 뭔가 강대위 보안실이 파손되어 있잖아. 당장 설명해. 그는 이 대령을 쳐다보며 말했다. 연대장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삼중대의 현실입니다.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지우는 박중령의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 대령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연대장님, 삼중대장 강지우 대위입니다. 무기고 개방하겠습니다. 그녀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박중령과 황소령이 가장 먼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뒤 황소령이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야간 투시경 3대가 사라졌습니다. 박만식 중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했다. 뭐라고? 강지우 대위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일개 중대장이 군용물자를, 그것도 야간 투시경을 분실해. 이건 명백한 이적 행위야. 당장 군사법원에 회부해야 합니다. 연대장님, 그는 강지우가 이 충격적인 사태 앞에서 무너져 내리며 변명하거나 울부짖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강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침착하게 이 대령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연대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 2개와 노트북을 이 대령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삼중대의 이중봉인 일지입니다. 어제 저녁 18시 부로 봉인된 실의 번호는 A3304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손된 실의 번호는 B1129입니다. 즉, 누군가 원래 실을 제거하고 다른 실로 위장하려다 실패한 흔적입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궤변이야. 증거도 없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호가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이것은 연대장님, 제가 지난 며칠간 중대 보안 강화를 위해 무기고 입구에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어젯밤 황소령이 펜치로 실을 끊고 무기고에 침입하여 야간 투시경 상자를 들고 나가는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시간과 날짜까지 완벽하게 찍혀 있었다. 순간 무기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소령은 비명을 지를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고 박만식 중령은 이 세상의 모든 피가 빠져나간 듯한 잿빛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다. 이 대령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그는 말없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덮고 지독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황소령,
황소령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예, 연대장님. 이 대령이 박만식 중령을 노려보며 말했다. 박만식 중령. 자네의 작전 과장이 한밤중에 부하, 중대 무기고를 강제로 침입해 군용 물자를 훔쳐나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박만식 중령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완벽했던 함정은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은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날아왔다. 그는 연대장 앞에서 그리고 모든 참모가 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했다. 그리고 강대위의 유능한 장비 관리가 아니었다면 자네는 이 모든 죄를 강대위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겠지. 안 그런가, 박중령. 이 대령은 더 이상 박중령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헌병대 장교에게 손짓했다. 황소령을 당장 체포해 연대 본부로 압송한다. 그리고 그는 박만식 중령에게 얼음장 같은 명령을 내렸다. 박만식 중령 자네는 즉시 내 사무실로 따라와. 이번 일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걸세. 그는 마지막으로 강지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대위, 수고 많았네. 자네 중대는 내가 직접 챙기겠네. 박만식 중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황소령과 자신을 경멸하듯 바라보는 이대령의 시선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끝났다. 연대장에게 이 모든 것이 발각된 이상 감찰본부의 조사는 피할 수 없을 터였다. 그의 부패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절망감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강지우 그녀만이라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야 했다. 그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맹목적인 증오와 사리가 번뜩였다. 황소령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자 무기고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박만식 중령은 모든 색이 사라진 얼굴로 바닥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다. 연대장이 대령은 강지우 대위를 향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착함과 철저함이 이 거대한 비극을 막았다.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박중령 자네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네. 연대본부 감찰실에서 대기하도록. 이 대령의 목소리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박만식은 로봇처럼 뻣뻣하게 경례를 붙이고는 헌병들의 감시 아래 무기고를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방금 전까지 대대 전체를 호령하던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였다. 그의 오만했던 어깨는 완전히 축 처져 있었다. 강지우는 이 대령에게 경례를 붙였다. 연대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소령의 단독 범행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 분실 미수 사건이 아니라 더 거대한 비리의 꼬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령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알고 있네 강대위. 자네가 설치한 그 카메라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진실 대신 조작된 희생양을 볼 뻔했지. 자네가 옳았어. 바로 그때 대대 정문에서부터 여러 대의 검은색 지휘 차량이 굉음을 내며 달려왔다. 차량들은 삼중대 무기고 앞에 정확히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인상의 감찰본부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다. 그들 선두에는 강지우가 그토록 기다렸던 인물육군 본부, 감찰실의 오진혁 소령이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이 모든 사태의 다음 단계를 예고했다. 오진혁 소령은 이 대령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충성 감찰본부 오진혁 소령입니다. 연대장님의 긴급 보고 및
사전 확보된 첩보에 따라 박만식 중령의 직권 남용 및 군수품 횡령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강지우와 눈을 마주쳤지만 미세한 눈짓 외에는 어떤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강지우와 오진혁이 사전에 계획했던 시나리오였다. 강지우의 역함정이 성공하여 박중령의 범죄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즉시 연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오진혁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오소령은 연대장의 공식 요청과 강지우가 제공한 기존 증거 즉 알파 물산 트럭의 사진을 결합하여 상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전면 감사를 개시하는 것이었다. 타이밍은 완벽했다. 박만식 중령의 직무배제는 이 대령의 권한이었지만 그의 부패 네트워크 전체를 뿌리 뽑는 것은 감찰본부의 임무였다. 오 소령은 즉시 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1팀은 즉시 대대장실과 작전과 사무실을 봉인한다.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압수한다. 2팀은 군수과로 이동 김용태 상사를 확보하고 모든 물자 기록을 동결시킨다. 감찰 요원들이 신속하게 흩어졌다. 감찰팀 요원들은 사전에 계획된 대로 흩어졌다. 대대본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만식 중령은 연대본부로 이송되려던 차 앞에서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것을 넘어 아예 거대한 사냥터의 먹잇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이건 음모야 강지우. 저 계집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이건 무효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아마도 알파 물산의 담당자나 자신의 또 다른 공범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려던 것이었을 터. 그러나 오소령이 더 빨랐다. 박만식 중령 감찰 대상자의 외부 통신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즉시 압수합니다. 헌병이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거칠게 빼앗았다. 박중령의 마지막 발악도 차단되었다. 한편 이 팀은 군수가 창고를 급습했다. 김용태 상사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한 듯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연대장이 무기고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다. 감찰 요원들이 들이닥쳐 서류처를 봉인하고 컴퓨터를 압수하는 동안에도 그는 그저 담담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박만식 중령의 몰락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철저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이 박중령의 꼬리 자르기 대상 1순위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모든 횡령의 실무는 그가 담당했기 때문이다. 박중령은 분명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형량을 줄이려 할 것이다. 그는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다. 모든 것을 안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때 창고 입구에 강지우 대위가 나타났다. 그녀는 감찰 요원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김 상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주변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특유의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김 상사의 책상 앞에 섰다. 김 상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김 상사님,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박중령은 상사님을 방패막이로 삼을 겁니다. 모든 불법 반출의 실무 책임자로 상사님을 지목하고 자신은 부하의 일탈을 감독하지 못한 지휘 책임만 지겠다고 주장하겠죠.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김 상사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유는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일말의 강요는 없었다. 오직 선택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박중령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불명의 저녁과 함께 감옥에 가거나 혹은 진실을 밝히는 증인이 되어 상사님 스스로의 명예를 되찾는 길입니다. 김 상사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내가 증언을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나 역시 공범인데 달라집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상사님의 자백과 협조는 정상 참작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 오진혁 소령 감찰팀장은 제 사관학교 선배이자 가장 강직한 분입니다. 제가 상사님의 신변 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약속받겠습니다. 박중령의 하수인이 아닌 부패를 척결한 내부 고발자가 되십시오. 그녀는 김 상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김용태 상사는 강지우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젊은 여성 장교의 눈에는 그 어떤 사심도 조롱도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확고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어제 훈련장에서 박중령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면서도 당당했던 최이병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병사를 지키기 위해 대대장에게 맞섰던 지우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년간 박중령 밑에서 양심을 속이며 저질렀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에게 떳떳한 가장이 되고 싶었다. 그는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강 대위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증언하겠습니다. 박중령이 숨겨둔 진짜 장부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불겠습니다. 김 상사는 자신의 책상 밑바닥 교묘하게 위장된 이중 바닥을 뜯어냈다. 그곳에는 두꺼운 비밀 장부와 여러 개의 USB 드라이브 그리고 차명 계좌의 통장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것이 지난 3년간 박중령이 알파물산과 태백 통상을 통해 빼돌린 모든 군수품 내역입니다. 반출된 물품 목록, 입금된 계좌번호, 심지어 그가 상납한 윗선의 명단까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강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박만식의 부패 네트워크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김 상사가 이 결정적인 증거를 넘긴 것은 강지우의 설득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능력에 대한 그의 마지막 경의의 표시이기도 했다. 그는 이 젊은 지휘관에게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이다. 오진혁 소령이 직접 군수과로 들어왔다. 그는 김 상사가 내민 비밀 장부와 USB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것은 일개 대대장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김용태 상사. 지금부터 당신을 횡령 혐의의 피의자 겸 핵심 증인으로 전환합니다. 당신의 협조는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꿀 겁니다. 오 소령은 즉시 장부와 USB를 확보했다. 감찰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박만식 중령과 황 소령은 연대 본부에서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육군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김용태 상사는 감찰팀의 보호 아래 상세한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가 제공한 비밀 장부는 박중령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다. 대대 전체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지만 동시에 골맞던 상처가 터져나온 듯한 안도감도 감돌았다. 모든 것이 정리된 늦은 밤, 오진혁 소령이 삼중대 막사로 지우를 찾아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해냈구나, 강지유 대위. 자네가 아니었다면 박만식은 여전히 저 자리에서 부하들을 착취하고 있었을 거야. 자네가 수많은 병사들을 구한 거다. 그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다. 지우의 끈질긴 추적과 용기가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낸 순간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제 부하들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이 남았습니다. 선배, 그녀는 박만식 중령이 법정에서 어떤 추악한 발악을 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든 그녀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이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 후 육군본부 중앙군사법원. 엄숙하고 차가운 공기가 법정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방청석은 박만식 중령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모인 장병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두 남자 박만식 중령과 황소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했고 지난 한 달간의 구속 수사로 인해 오만함은 사라지고 절망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반대편 증인석에는 굳은 표정의 김용태 상사가 앉아 있었고 그 뒤 방청석 첫 줄에는 강지유 대위가 삼중대원 몇몇과 함께 앉아 있었다. 최수진 이병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눈은 긴장감으로 떨렸지만 자신의 중대장인 강지유 대위의 고든 등을 바라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그들에게 모욕을 주었던 지휘관이 심판받는 날이자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었다.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군 검찰 측은 지난 한 달간 오진혁 소령의 감찰팀과 강지유 대위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김용태 상사가 제공한 비밀 장부, 알파, 물산과의 거래 내역이 담긴 차명 계좌, 그리고 부대 밖으로 군수품을 실어 나르던 트럭의 사진까지. 증거는 산처럼 쌓였고 박만식 중령의 횡령 혐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만식 중령의 변호인은 예상대로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다. 그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이 모든 것이 강지유 대위가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조작한 함정 수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만식 중령을 최후 변론을 위해 증언대로 불렀다. 박만식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증언대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지막 남은 오만함을 긁어모아 오히려 피해자라도 되는 듯 당당한 척 연기했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앙심을 품은 강지유 대위가 꾸며낸 계략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강 대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으려 했고 제가 원칙대로 부대를 지휘하자 저를 모함할 기회만 엿보던 불만분자였습니다. 저 여자는 군인이 아니라 교활한 암컷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여성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사용했다. 그는 강지유 대위를 능력 있는 지휘관이 아닌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혼란에 빠뜨린 존재로 매도하려 했다. 저 여자는 김용태 상사를 협박하고 회유하여 거짓 장부를 만들게 했고 황소령에게는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서 저를 엮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고발이 아니라 한 여성, 장교의 치졸하고 여성스러운 복수극일 뿐입니다. 박만식은 자신의 말이 재판부의 편견을 자극하기를 바랐다. 보수적인 군 조직 내에서 여성 지휘관이 남성 상급자에게 반기를 든 사건으로 본질을 흐리려 한 것이다. 그의 추악한 발언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삼중대 여군들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강지우는 그러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박만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 군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만식을 제지했다. 증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삼가십시오. 피고인은 강대위가 함정을 팠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피고인의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입니까? 박만식이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그것은 행정상의 착오였을 뿐. 그의 궤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제 강지유 대위가 증언할 차례였다. 강지유 대위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군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그녀는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군 검사가 물었다. 강대위. 피고인 박만식 중령은 이 모든 것이 대위의 개인적인 복수극이며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지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사실과 규정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재판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박만식 중령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 부하인 최수진 이병이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훈련에 실패하고 그로 인해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중대장으로서 부하의 안전과 정당한 보급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장부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군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증인은 장부 확인 후 불법 반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 역시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저는 비를 맞으며 사시간을 잠복했습니다. 만약 박 중령과 그의 공범들이 결백했다면 그날 밤 알파 물산 트럭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제 카메라 앞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함정이 아니라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논리정연했다. 이어서 군 검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재생했다. 그것은 바로 무기고에 설치되었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피고 측은 강 대위가 황소령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합니다. 이 영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법정 대형 스크린에 황소령이 야간 투시경을 훔쳐나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지우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제 중대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보안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무기고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제 의무입니다. 만약 황소령이 무기고에 침입하지 않았다면 이 영상은 그저 빈 복도만을 찍고 있었을 것입니다. 황소령 스스로가 도둑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함정입니까? 그녀의 반문은 날카로웠다. 박만식 중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저 계집이.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다. 피고인 정숙하시오. 한 번 더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퇴정을 명령하겠소. 박만식은 분노로 몸을 떨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군 검사는 뜻밖의 증인을 불렀다. 증인 최수진 이병.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최수진 이병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로 향했다.
그녀는 너무나 긴장했지만 증인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강지유 대위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다. 그녀는 선서를 마치고 마이크 앞에 섰다. 군 검사가 물었다. 최이병, 박만식 중령이 훈련장에서 여자는 설거지나 하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최이병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박만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예,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날 저는 무전기 고장으로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식 중령님은 저의 실수가 아닌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여군들을 모욕하셨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입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이병으로서 남자 병사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저의 명예와 모든 여군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방청석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최이병은 마지막으로 재판장을 향해 호소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부패를 덮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지휘관을 계집이라 폄하하며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병사들은 강지유 대위님 같은 분이 안 계셨다면 저런 부당함 속에서 계속 침묵하며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최이병의 증언은 박만식 중령의 모든 변명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망치질이었다. 박만식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부패뿐만 아니라 지휘관으로서의 인격적 결함과 권력 남용까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여군들에 의해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재판장은 모든 증언을 듣고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몇 시간 후 최종 판결을 위해 법정이 다시 열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박만식 중령, 피고인은 대대장으로서의 직위를 남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군수품을 횡령하고 부하 장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부하 여군들에 대한 심각한 성차별적 발언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박만식 중령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만식에게 징역 15년 및 불명예 전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황소령은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김용태 상사는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박만식 중령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강지유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유, 이 악독한 계집, 내가 너를. 으악, 그의 추악한 외침은 법정의 육중한 문이 닫히면서 사라졌다. 강지유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재판이 끝나고 강지유는 법정을 나서는 최이병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고했다, 최이병. 정말 용감했어. 최이병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대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삼중대원들도 그들 주위로 모여들어 조용한 승리를 나누었다. 오진혁 소령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정의가 승리했네, 강대위. 자네 덕분이야. 지우는 담담히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선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법정 밖의 푸른 하늘을 향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군사법원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박만식 중령의 추악한 시대가 막을 내린 지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부대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박만식의 구속으로 시작된 감찰본부의 수사는 알파 물산과 태백 통상을 넘어 군 상층부의 연결고리까지 파고들었다. 김용태 상사가 넘긴 비밀 장부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관련된 수많은 장교와 민간업자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대에는 원칙과 명예를 중시하는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부임 첫날 전임자의 과오를 사과하며 부대의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삼중대에서 일어났다. 박만식의 보복 조치로 인해 최악의 보급을 받던 삼중대는 이제 최우선 보급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낡아서 작동조차 되지 않던 무전기는 최신형 TRM-12K 디지털 무전기로 전면 교체되었고 방탄 헬멧과 야간 투시경 역시 신형으로 지급되었다. 그리고 오늘 삼중대는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부대의 전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이곳에서 삼중대는 연대 전체의 공격 선봉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것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임무였다. 강지유 대위는 공격 개시선에서 중대 지휘 차량에 앉아 작전 지도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의 잔재를 완전히 씻어내고 삼중대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유능한 전투부대 중 하나임을 증명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그녀의 지휘관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그녀를 믿고 따라준 부하들의 자부심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잡고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전 중대 공격 개시 5분 전. 각 소대 준비 상태 보고. 1소대 준비 완료, 2소대 준비 완료, 3소대 준비 완료. 소대장들의 힘찬 목소리가 차례로 들려왔다. 지우는 작전 지도에서 눈을 들어 전방을 응시했다. 가상의 적진이 펼쳐진 황량한 언덕 너머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1소대의 진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소대의 선두에는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한 신병이 아닌 노련한 전투병의 얼굴을 한 최수진 이병이 있었다. 최 이병은 분대의 통신병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녀의 등에는 신형 무전기가 단단히 결속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전방의 지형을 예리하게 훑고 있었다. 2달 전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던 그 병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수많은 고강도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특히 통신장비 운용에 있어서는 중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지유의 믿음의 실력으로 보답했다. 공격 개시. 지유의 낮은 명령과 함께 모의 포격 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삼중대원들은 약속된 전술 기동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소대와 3소대가 좌우로 기동하며 적의 방어선을 교란하는 동안 지유가 이끄는 1소대는 가장 험준한 중앙계곡을 통해 적 지휘부를 타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모든 것이 실제 상황처럼 전개되었다. 마일즈 장비의 경고음과 공포탄 사격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지유의 전술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삼중대는 거침없이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 나갔다. 하지만 KCTC의 전문 대항군 연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삼중대의 주공이 1소대임을 간파하고 계곡의 매복 지점에 강력한 저항 병력을 숨겨두고 있었다. 1소대가 계곡의 가장 좁은 지점에 들어선 순간
사방의 언덕에서 맹렬한 기관총 사격이 쏟아졌다. 적 매복 1소대 전원 은폐 1소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마일즈 장비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1소대는 순식간에 고립되었고 전진도 후퇴도 불가능한 킬존에 갇히고 말았다. 중대 지휘 차량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지휘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판단착오 하나가 1소대 전체를 전멸시킬 위기였다. 바로 그때 지옥 같은 총격 소리를 뚫고 무전기에서 맑고 침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중대장님, 여기는 1소대 통신병 최수진 이병적 화점 확인 3시 방향 능선 좌표 277 459 고정 기관총 이정 확인 반복합니다. 3시 방향 277 459 그것은 최숙 이병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가장 먼저 적의 핵심 화력을 정확하게 식별해낸 것이었다. 2달 전 낡은 무전기 앞에서 당황하며 울먹이던 그 병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보고는 그 어떤 베테랑 통신병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지우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최이병 훌륭하다. 2소대 즉각 277 459 좌표로 박격포 지원 사격 7시 3소대 9시 방향으로 5회 기동하여 적 측면을 타격한다. 1소대는 현 위치에서 지원 사격 대기. 지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2소대의 모의 박격포가 불을 뿜었다. 동시에 3소대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신속하게 기동했다. 적의 화력이 잠시 주춤한 사이 지우는 다시 무전기를 잡았다. 최이병 1소대의 전파. 내가 직접 선두에서 돌파하겠다. 내 뒤를 따르라고 전하라. 지우는 지휘 차량에서 뛰쳐나와 소총을 들고 1소대를 향해 달려갔다. 중대장의 과감한 돌파에 1소대원들의 사기가 다시 불타올랐다. 최이병 역시 은폐물에서 뛰쳐나와 지우의 옆에 합류했다. 대위님, 제가 엄호하겠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조작하며 지우의 돌격을 알리는 동시에 자신의 소총으로 적의 잔당을 정확하게 제압했다. 두 여성 군인 대위와 이병은 가장 위험한 전장의 선두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 그들의 모습은 3중대 전체에 강력한 영감을 주었다. 3중대는 지우와 최이병을 따라 적의 매복을 뚫고 마침내 적 지휘소를 점령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3중대원들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그들은 KCTC 역사상 유례없는 최소 피해, 최단 시간 목표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훈련 평가관으로 참관했던 새로운 대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지우에게 다가와 거수경례를 붙였다. 강 대위 정말 대단하네. 자네는 우리 대대의 자랑일세. 지우는 헬멧을 벗으며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는 대대장에게 답례를 하고는 저편에서 신형 무전기를 능숙하게 정비하고 있는 최이병을 바라보았다. 최이병도 지우의 시선을 느끼고 환하게 웃으며 경례를 붙였다. 그 미소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향해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훈련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홀로 섰다. 노을이 황량한 전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2달 전에 그 재판을 떠올렸다. 박만식 중령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을 터였다. 그는 여자는 설거지나 하라며 그녀와 그녀의 부하들을 모욕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와 최이병은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지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화약과 흙먼지로 거칠어진 손이었다.
이것은 설거지를 하는 손이 아니라 부하들을 이끌고 승리를 쟁취하는 지휘관의 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전쟁터는 포탄이 쏟아지는 이곳만이 아니었다. 부조리와 편견 부패가 만연한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 또한 군인의 숙명이었다. 그녀는 박만식 같은 부패한 지휘관을 몰아내고 최이병 같은 유능한 군인을 지켜냄으로써 비로소 부대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로 세운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싸워야 했던 진짜 전쟁의 의미였다. 전장은 여자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했던가.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아니, 전장은 부패한 자들이 떠나야 할 곳이었고 정의로운 군인들이 지켜야 할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에 서 있었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